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일단 복습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그레션 두 가지를 했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디스크리트한 값을 예측을 한다. 뭐 0, 1,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 승인, 거절 그런 식으로 했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실수 값을 예측한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점이 달랐죠. 그래서 뭐 0.1, 뭐 1.13, 뭐 이런 걸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리니어 모델이긴 한데 하나는 컨티뉴어스, 하나는 디스크릿 예측한다는 게 달랐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하게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걔를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걸 유도를 했고요. 이제 그걸 미니마이즈하기 위한 방법들을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저희가 그 패킷 알고리즘이었나요? 이름이 뭐였지? 아, 포켓 알고리즘, 네. 그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은 민스퀘어드 에러 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얘를 뭐 매트릭스로 바꿔가지고 곱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값들을 오른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뭐 역행렬을 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렬은 이제 서형대소에 나오는 간단한 그런 프로퍼티들을 써서 계산을 쭉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사실 굉장히 간단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최종적인 웨이트 값은 y 앞에다가 수도 인버스, x의 수도 인버스를 곱하면 되더라 하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민스퀘어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유도를 쭉 하면 컴백스 함수이기 때문에 컴백스 함수는 유일한 글로벌 옵티머를 가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최소인 점을 구하면 걔는 모든 W 중에 유일하게 이 에러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걔를 구하는 순간 완벽한 답을 찾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인버스가 존재할 때 그게 가능했고요.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 과거에 이제 뭐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그런 수도 인버스 구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때는 해가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메서드 이름을 OLS, Ordinary Least Square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지난번에 분류, 회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probability estimation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로 와서요. 네,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여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졌죠. 지난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그럼 둘이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고 왜 이걸 배워야 되고 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얘를 공부를 하려면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약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필요한 내용만 몇 페이지 추려서 만들어 왔고요. 사실 정보 이론이라는 게 그 통신의 원리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통신 기법을 만들고 할 때 쓰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핸드폰에 보면 옛날에 3G, 그다음 지금 쓰는 4G, 5G 이런 것들의 뭐 원리를 유도 그 수학적 유도를 하고 그런 과목이라서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생소하긴 한데 다만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 과목의 챕터 1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챕터 1 내용만 간단하게 가져와서 같이 보시죠.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사실 이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그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뭐 엔트로피,
엔탈피, 깁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건 완전 화학이죠. 근데 이 셰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이거를 정보공학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등등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신용카드 발급을 승인한다, 거절한다, 아니면은 이 호소 안에 농어가 있다, 연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값들이 있다고 치고요. 걔네들의 확률이 존재하겠죠. 뭐 농어일 확률 70%, 연어일 확률 30%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랜덤 베리어블 자체의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해도 되고 그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px 로그 px 로그 px랑 px를 곱한 다음에 얘네를 모든 x에 대해서 쭉 더해라. 그리고 맨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라는 되게 특이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값 자체는 그 모든 확률이 평평하다. 그러니까 유니폼할수록 엔트로피가 크고요. 그리고 이게 확률이 쏠려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작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연못에 이제 농어와 연어가 있는데 농어일 확률도 반, 연어일 확률도 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농어가 나오든 연어가 나오든 특별할 일이 없죠. 그냥 뭐 반반 확률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연어일 확률이 1%, 농어일 확률이 99%다. 그러면은 계속 그 연어가 나오다가 한 번 농어가 딱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엔트로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 확률 자체가 굉장히 평평할 때, 이렇게 평평할 때, 그때는 엔트로피가 크고 확률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때는 엔트로피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놀라움이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작아진다. 그리고 그냥 다 평평할수록 엔트로피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화학에서 엔트로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데요. 이제 뭐 전 우주의 물질들은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뭔가 변화한다. 그게 연력학 몇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연력학의 법칙인데 그 말인즉슨 엔트로피는 사실 이제 네 무질서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정돈된 상태로 있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면 결국에는 다 분해되고 풀어지고 해서 무질서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돈된 상태로 다시 만들려면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계를 돌리든 뭔가 손으로 빚든 아까 그 루피 눈뭉치처럼 네. 뭔가 에너지를 써야만 다시 정돈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밖에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녹고 다 없어지고 무질서한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걸 정보 이론에 가져오면 이제 완전 무질서한 상태는 그냥 랜덤하게 완전 이제 유니폼리 랜덤하게 뽑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연어가 50%, 농어가 50%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어는 확 적고 농어는 확 많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무질서도가 낮다. 그래서 뭔가 정돈된 상태다.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학에서의 엔트로피를 정보 이론으로 가져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KL 다이버전스 또는 릴레이티브 엔트로피, relative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어요. 첫 번째 확률 분포 P, 그다음 두 번째 확률 분포 Q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뭔가 어, 연어와 농어의 비율이 있어요.
P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어가 30%, 농어가 70%예요. 근데 Q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아, 연어 농어 한 반반쯤이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렇게 차이를 구하는 걸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요. 뭔가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차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P라는 확률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내가 Q라는 확률이 예를 들어 뭐 완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는 크겠죠. 반대로 P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Q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는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P와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면 사실 틀리고요. 왜냐하면 이 P랑 Q랑 자리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거든요. 거리는 이제 저랑 이 모니터 사이의 거리, 그리고 모니터와 이 저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야만 거리라는 게 성립하거든요. 둘이 순서를 바꿔도 값이 같아야. 근데 얘는 둘이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뭔가 둘 사이의 차이 또는 뭔가 거리 비스무리한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포가 얼마나 다르냐를 측정하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요. 크로스 엔트로피 마찬가지로 어떤 정답에 해당하는 P라는 확률 분포가 존재하고 우리가 Q라는 확률 분포로 예측을 했을 때 둘 사이가 얼마나 다르냐를 마찬가지로 측정하는 값이고요. 뭐 정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엔트로피랑 비슷한데 원래 여기가 Q면 Q에 대한 엔트로피인데 여기가 P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제 정보 이론 관점에서는 이래요. 이제 엔트로피를 구하는데 아니면 뭔가 암호를 압축을 시킬 때 내가 정답 P라는 분포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는데 이제 압축시킬 때는 데이터가 Q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필요한 비트의 총량이 얼마인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하면 확률 분포 P와 Q와 얼마나 다르냐를 보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한 게 여기 있는데 이제 더 궁금하면 이제 정보이론 책 챕터 1을 읽으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요거를 이 강의에서 수업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량이라는 거는 이제 놀라움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확률이 낮으면 그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확률이 낮은 경우에 정보량이 많아진다. 라는 말은 확률이 낮을수록 뭔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그 특이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 놀람의 정도를 정보라고 그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랜덤 베리어블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는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에 의해서 X 값을 쭉 뽑으면서 그 X에 대한 정보량을 쭉 구해서 평균을 내면 그걸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그게 이제 앞에 있던 요직이죠. 이게 그 디스크릿에서는 서메이션이 되고 컨티뉴어스면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L 다이버넌스는 뭐 여기 메시지를 인코드 하는데 뭐 필요한 비트 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어떤 확률 분포 P와 또 다른 확률 분포 Q에 대해서 두 확률 분포의 차이가 얼마인가, P와 Q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식이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도 이 메시지 인코딩 관점에서는 정의가 약간 다른데 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P와 Q의 차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 간의 거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정보 이론을 통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리니어 모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시그널이라는 거였어요. 시그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데이터, D 차원의 데이터를 뭐 D 플러스 1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맨 앞에를 그냥 1이라고 준다고 했으니까 항상.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랑 웨이트를 합친 그 웨이트 벡터랑 이제 곱하면서 더하는 거죠. x0 플러스 w0 플러스 x0 곱하기 w0죠. 그다음 플러스 x1 곱하기 w1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xd wd까지 한 걸 시그널이라고 했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x라는 피처를 웨이트 벡터로 리니어하게 트랜스폼을 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컴바인을 했다. 뭐 등등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그냥 요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 리그레션은 어떤 실수값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뭐 신용카드 한도가 뭐 3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 자체를 그냥 아웃풋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350만이 나왔다 하면 이제 내가 예측한 이 사람의 신용 잔고는 350만 원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값 자체가 리얼 실수고 실수라는 건 그 소수점이 들어가는 그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바운디드다. 언바운디드라는 말은 그 이제 갇혀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다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뭐가 되든 가능하죠. 예를 들어 x가 뭐 벡터가 앞에 1, 뒤에 1.5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웨이트를 정할 때 바이어스를 뭐 17만 이렇게 하고 웨이트를 뭐 3조 5천억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막 거의 뭐 5조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값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이 시그널의 부호를 가지고 부호가 양수면 1, 음수면 0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값 자체가 뭐 0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시그널의 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시그널이 0보다 크면 플러스 1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값이 반드시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 자체는 바운드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플러스 1보다 커질 수도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바이너리라는 건 두 가지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의 예측을 할 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그렇게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왜 필요하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시는 뭐냐 하면 하트 어택,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갖고 예측을 할 거냐를 보면 그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 그 다음에 혈압, 나이, 그리고 몸무게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당신은 심장마비에 반드시 걸립니다. 아니면 당신은 심장마비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운이죠, 사실은. 약간. 그래서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 분류 문제로 풀겠다. 라는 말은 반드시 플러스 1, 반드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사실 실제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분류 예측을 할 때 얼마나 이제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인가를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보다는 한 90% 확률로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15% 확률로 걸릴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면 좀 더 현실적인 예측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분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풀면 그 문제로 이제 이걸 풀면 그러면은 예측한 값이 0, 1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예측 결과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0.15 이러면 15% 확률로 걸릴 겁니다. 고요.
0.85 그럼 85% 확률로 걸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측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걸립니다. 또 거의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걸릴 확률이 99.99999%예요라고 하면 사실 거의 무조건 걸린다는 거죠. 아니면 걸릴 확률이 0.0000001%예요 라고 말을 하면 거의 안 걸린단 말이 될 거고. 그래서 사실 그 바이너리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중간에 있는 그 확률이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건데, 하드하게 하는 게 아니라 0,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하게 해보겠다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다음으로 세 번째 리니어 모델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 바이너리 리스폰스 뭔가 0, 1 이런 그런 걸 예측을 할 때 이제 확률을 내뱉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이 사람 사망할 거냐 살아 있을 거냐를 소프트한 레이블로 그 소프트한 레이블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걔를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0.5를 50%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름의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래라기보다는 이름을 한번 이제 분해를 해보면 로지스틱 그리고 리그레션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리그레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그레션이 뭐였냐? 라고 하면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을 한다. 이 때문에 리그레션이었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기는 하죠. 0.15, 뭐 0.168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로지스틱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바운디드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운디드라는 말은 이제 뭔가 값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분류의 특성이죠. 분류를 하면 0 또는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값은 아예 불가능하고 바운드된 값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그래서 로지스틱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의 특성이랑 리그레션의 특성을 같이 가진 그런 분류 모델, 소프트한 분류 모델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둘 다 바이너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발급해준다, 안 해준다, 심장마비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딱 설튼한 값을 딱 정확한 값을 내는 반면에 로지식 리그레션은 언설튼한 값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설튼은 불확실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지시 불확률로 걸리겠네요. 이런 거 허용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0과 1 사이의 값이 이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예시는 이제 probability of default라고 해서 디폴트가 뭐냐 하면 뭐 컴퓨터에서는 아니면 기계에서는 기본값이란 뜻이죠, 일단. 디폴트 값. 그리고 이 뭔가 금융 쪽에서는 디폴트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빚을 제때 못 갚는다. 그걸 이제 디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폴트가 될 확률이라고 하면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피처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피처가 뭐냐? 인컴, 소득이랑 밸런스, 그 잔고, 통장 잔고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랑 통장 잔고를 보고 이 동그라미 사람들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때 갚은 사람들이고 플러스 이 갈색의 플러스 모양인 사람들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득과 통장 잔고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일단 뭐 소득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봤더니 나누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통장잔고를 보고 나누려고 했더니 좀 쉬워요. 한 1300 정도에서 이렇게 그으면 어느 정도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면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을 설명을 드리면 뭐 앞으로 볼 일이 많을 테니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데이터들을 4등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위 25%를 Q1, Q는 이제 쿼터의 약자입니다. 쿼터는 4라는 뜻이죠.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4분의 1, 두 번째 4분의 1, 세 번째 4분의 1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가 이 박스의 위쪽 선, 가운데 선, 밑에 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꼬리, 밑에 꼬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나타낸 다음에 그 베리언스 값 아니고 이제 그거의 루트 값인 그 정규분포 있잖아요. 아 정규분포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걸 뭐라고 하더라? 표준 편차 맞나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표준 편차의 3배를 이제 플러스 3배, 마이너스 3배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로 그리고 그 외에 그걸 또 벗어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 특이한 애들. 걔네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를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어, OUT 라이어. 네. 그래서 이게 박스 플롯이고 그러면 이 장고를 봤을 때 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중간값은 대충 뭐 8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상위 25%는 1200 그리고 하위 25%는 5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잔고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통장 잔고가 많으면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네요, 실제로. 이 데이터 상으로는. 네. 다만 이제 소득을 가지고는 딱히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둘이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통장 잔고를 알아요. 통장 잔고가 있을 때 어떤 사람 통장 잔고가 주어졌어요. 이 사람 통장 잔고는 이제 55만 원입니다.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기분 주어졌을 때 디폴트의 확률을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려고 하면 사실 디폴트의 확률이니까 뭔가 컨티뉴어스한 값이죠. 확률이 17.68%입니다. 확률이 26.75%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분류는 아니고 리그레션, 회귀로 가야 될 거예요. 그쵸?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회귀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 두 번째, 지금 배우려고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직접 해봤더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롯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1000만 원이면 이제 예측값이 10%, 잔고가 2500만 원이면 예측값이 20%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 여기 황토색은 실제 레이블이거든요. 밸런스가 이제 뭐 100만 원인 사람이 0이니까 채무 불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밸런스가 1500인 사람이 이제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말이고요. 이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채무 불이행 안 한 사람들, 이 사람은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잔고를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의 예측값은 20%밖에 안 돼요. 사실 조금 별로죠. 그 예측한 걸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 예측한 거는 20% 아니면 더 돈이 많아야 이제 40% 그런 식으로 되게 낮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 예측한 값의 모양이 이렇게 S자로 생기고요. 여기 직선이고 여기는 S자고.
그리고 대충 2,500만 원 정도 가진 사람의 그 디폴트 확률을 거의 90% 이상으로 예측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500만 원보다 낮으면 예측한 값이 음수예요. 그렇죠? 근데 확률이 음수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농어가 있을 확률이 마이너스 5%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5%면 5%고 10%면 10%지.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풀면 어딘가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 로지스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음수거나 1보다 커질 확률이 사실 아예 없죠. 그래서 좀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예측할 때는. 그래서 probability estimation을 이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가지고 한다라고 예측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거랑 이제 로지스트 리그레션 새로 배우는 모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존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했죠. 리니어 모델에서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웨이트랑 곱해가지고 나오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것의 부호를 가지고 부호가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예측하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냥 시그널 자체를 예측값으로 쓰는 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언바운디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거는 값이 컨티뉴어스하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아니면서도 0과 1 사이로 바운드가 돼 있다.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1보다 커질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W 트랜스포즈 X 이거는 시그널이죠. 근데 거기 밖에다가 세타라는 걸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에다가 세타라는 함수를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이 세타라는 함수 안에다가 시그널 값을 넣고 그렇게 하면 튀어나오는 값이겠죠. 함수의 이제 아웃풋 그거를 예측값으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세타가 뭔지를 배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타를 부르기를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널에다가 로지스틱 펑션을 태워서 나온 걸 아웃풋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 뭐냐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자유고요.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출력 값을 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S자로.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 값을 보면 S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그 점근선이 1이죠. 1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근데 1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S를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쭉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함수 값이 0에 가까워져요. 근데 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요. 0.000000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진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사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시그모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뭐 S 쉐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네, 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그모이드 로지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 뭐 S 쉐입 펑션, 로지스틱 펑션 다 같은 얘기고요. 요걸 가리키는 말이고 다만 시그모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냥 S상이라는 뜻이거든요. S 모양.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다른 함수들도 그 S 모양이면 다 시그모이드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좀 더 넓은 의미고 이렇게 이 식을 갖는 함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부르면 되고 뭐 그걸 줄여서 그냥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함수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S승 분의 익스포넨셜의 S승.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익스포넨셜 S승을 나눠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이거에 나눠 떨어지면서 1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2의 S승으로 나누니까 2의 마이너스 S승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승 분의 1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사실 지금 처음 접했다면 뭐 이렇게 생겼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출력을 보면 0에서 1 사이 맞고 그 나오는 값들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가 2일 때 그 세타 S가 0.9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웨이트를 곱했더니 나오는 값이 1이면 그러면 그 이벤트는 90%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심장마비 걸린 데이터를 넣었더니 걔를 웨이트를 곱해서 쭉 더하면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식을 왜 쓰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함수의 뭐 요런 특성도 있고요. 1 빼기 함수 값을 하면 뭔가 재밌는 특성이 있고 아니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하겠다. S로 미분을 하거나 뭐 안에 W로 미분을 하거나 그렇게 미분을 할 때 그 결과도 되게 깔끔하게 잘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어서 저 이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로지스트 펑션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성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로지스틱 함수 1에서 이 함수 값을 빼면 그러면은 식을 풀어서 보면 그냥 정의대로 쓰면 1 빼기 이 함수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1 플러스 통분을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승분의 1 플러스 x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게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랑 날아가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얘만 남는 거죠. 그쵸? 그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 사실 1 플러스 2의 S승 분의 2의 S승 이 세타 S였어요. 근데 여기 S 자리에 다 마이너스 S가 들어갔죠.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S 자리에 마이너스 S를 넣은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고 이게 뒤에 가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리니어 모델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당연히 시그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시그널을 보면 식이 이거죠. 데이터 X에 웨이트 W를 곱하면서 쭉 더해라 라는 거라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X0는 보통 그냥 1이라고 했어요. 1. 다음 X1부터 XD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곱합니다. W 제로를 곱해요. 이건 사실 B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그냥 B가 되는 거죠. 바이어스 값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W1, 여기는 W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WD까지 곱하고 이 값들을 쭉 더해가지고 S를 구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s는 0일 때고요. 이 높이는 1, 이 높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가 양수면 플러스 1을 내고 s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을 내겠다 해서 이제 예측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함수를 사인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시그널을 구하면 그대로 아웃풋으로 쓰겠다. 모델 아웃풋으로 쓰겠다. 라는 형태고요.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함수는 y는 x겠죠, 사실. 그냥 s가 들어오면 s가 나가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hx는 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s 시그널에 로지스틱 펑션을 태우겠다. 이렇게 S자로 생긴,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죠. 그런 모양의 이제 그 함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림으로 해서 잘 보니까 사실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안에 있는 함수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시그널을 구하고 함수에 태워서 그 태운 결과를 아웃풋을 낸다 하는 게 다 똑같이 생겼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함수의 모양만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리니어 모델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네, 활성화 함수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그래서 이게 딥러닝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을 받고 얘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태워서 나오는 결과값을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부르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알고리즘이 된다, 다른 메소드가 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심장마비 예시로 돌아와서요. 이제 심장마비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까 봤듯이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나이, 체중 뭐 등등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인풋 X라고 하고요. 뭐 이게 X1 첫 번째 차원, 이게 두 번째 차원, 이게 세 번째 차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벡터로 쭉 나타내면 이제 1, X1, X2, X3까지 해가지고 얘를 X라는 벡터라고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를 만들어서 웨이트는 이제 뭐 W0, W1, W2, W3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시그널은 이 웨이트 벡터에다가 이 데이터 X를 내적을 한다. 그래서 W 트랜스포즈 X를 곱한다. 라고 하면 시그널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한 값을 이제 리스크 스코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스코어가 높으면 심장마비 위험도가 높은 거고요. 스코어가 뭐 3점이다 이러면 되게 높은 거고, 뭐 스코어가 0.7점이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의료 데이터들을 다루는 뭐 질병 예측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 이런 스코어를 디자인할 때 뭐 예를 들어 심장마비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뭐 키를 볼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나이를 볼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뭐 혈당을 볼 거야 말 거야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그걸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 혈당, 뭐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레벨 이거 세 개를 보면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키랑 나이랑 가족력을 봤더니 이거는 사실 별로였어요. 이렇게 생각, 그 결과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처를 디자인해서 뭔가 좋은 피처셋을 찾는 것도 연구의 일종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이 디지털 스퀘어에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피처셋을 뭐 골드 스탠다드다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장마비의 골드 스탠다드다 이런 표현들이 논문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한 피처 셋이랑 그 데이터랑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웨이트를 찾겠죠. 그렇게 최적의 웨이트를 찾고 그 웨이트랑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이 그 피처 셋이랑 내가 알고 있는 이 최적의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그럼 앞으로 환자가 오면 이제 설문을 해요. 뭐 혈당이 얼마입니까? 뭐 혈압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 재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중치 웨이트들을 쭉 곱해가지고 더해요. 혈당에는 이제 3을 곱하고 혈압에는 1을 곱하고 해서 쭉 더해요. 그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뭐 시험 보고 할 때 점수 매기듯이 각 문제마다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85점이다 하면 이 사람은 되게 위험한 거고 했더니 5점이다 하면 되게 안전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리스크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용어라기보다는 그 이제
의료 쪽 하시는 분들의 용어고요. 네. 그래서 이 시그널을 리스크 스코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 웨이트 데이터에다가 피처 셋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쭉 더한 거라는 점에서 둘이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의 예측값이 플러스 1 심정법이 걸립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1 안 걸립니다. 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하는 거죠. 걸린다, 안 걸린다기 때문에. 왜냐면 예측값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냥 그 리스크 스코어 자체를 내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8.5점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 이게 뭐 사람이 정의를 해야겠죠.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는.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하기는 좀 직관적이진 않고요. 다만 그 숫자로 나타냄으로써 그 사람이 위험하다 아니다를 평가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값을 뱉어주죠. 그래서 걔를 그냥 확률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 꽤나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5%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75%라고 하면 뭐 100명 중에 75명 정도 걸리겠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똑같은 피처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S자로 생기면 다 시그모이드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딥러닝 모델을 배울 때 많이 쓰이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이름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고요. 저희가 뭐 탄젠트 상학함수에서 배운 건 기억나시나요? 뭐 대충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뭐 그런 거 있죠. 삼각함수가 있는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거는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입력값이 0이면 출력값도 0이고요. 그리고 입력값이 커지면 출력값은 1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계속 작아져요. 마이너스 무한대쪽으로 가면 출력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방금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 값을 출력을 냈는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출력을 내고 있죠. 그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생긴 모양이 좀 재밌는 게 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특성이 있어요. 모양을 보시면 이 끝과 끝을 보면 사실상 아까 그 분류에서 봤던 그거랑 비슷하죠.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값이 크면 1,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뭔가 그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중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지 기울어진 직선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건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그 직선 모양이잖아요. 이제 입력이 1이면 0.5, 2면 0.7, 3이면 0.9 그런 식으로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직선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입력값의 절대값이 크면 뭔가 그 하드 스레시홀드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런 값이 나오고요. 입력값의 절대값이 작다라고 하면 대충 S가 요 범위에 있는 거죠. 그때는 되게 리니어한 특성을 가진다. 선형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뭐 값이 0.1이면 0.3, 0.2면 0.6, 0.3이면 0.9 그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값이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수의 모양 자체가.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을 같이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드 스레시홀드의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시그널이 양수면 무조건 1, 음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내는 모양이고요. 여기 까만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냥 시그널 값 자체이기 때문에 y는 x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좀 위로 길어진 이유는 여기는 이제 0.5 단위로 변하고 여기는 2 단위로 변해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으로 가지고 이제 x가
그 시그널이 0일 때는 출력값이 0.5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이 양수면 그 예측하는 확률이 50%보다 높을 거고 시그널이 음수면 예측하는 확률이 50%보다 낮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경우에는 똑같이 S자 모양이긴 한데 좀 더 가파르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그 모양도 이렇게 완만한 S자가 아니라 좀 급격한 S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까지 와서 또 이렇게 가고 좀 급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어지럽긴 한데 네.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그 결과들을 갖고 있겠죠. 그 사람이 걸릴 확률 75%로더라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걸렸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걸렸었다.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되게 디스크리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걸릴 확률 100%, 안 걸릴 확률 0%. 왜냐면 걸렸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반대로 안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안 걸릴 확률 100%, 걸릴 확률 0%.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은 어떤 사람이 걸릴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 걸린다, 100%안 걸린다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걸릴 확률이 70%, 0.7, 안 걸릴 확률이 30%, 0.3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옵저버드의 경우에는 지금 디스크릿이고 피팅해야 되는 우리의 모델은 컨티뉴어스여야 됩니다. 둘의 특성이 달라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유도를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쉬고요.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데이터가 포함돼서 여러 사람을 입력하는 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X1이 한 사람.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고요. X2가 아, 나이 이게 다 한 사람. 맞아요. 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한 사람의 데이터를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 학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함수에 넣고 그냥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들어요.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30이고 키가 뭐 175고 나이가 뭐 23세다 해서 넣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53세에 넣었더니 뭐 0.8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심장부에 걸릴 확률은 80%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학습은 아직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예측. 아, 그래요? 아쉽네요. 오늘 연구실 책상이랑 의자 살 수 있는지 문의해봤거든요. 근데 3월 되면 사준다고 하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디자인.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업체 불러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케아 저도 자주 가는데 예쁜 거 많은 것 같아요. 어, 이케아 걸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퍼시스트 걸 사거나 이제 학교랑 계약된 건 거기라서. 네. 아, 이 10만 원대가 들어갔더니 19만 9천 원. 아, 그래요?
네, 어려울 것 같네요. 회로 시스템이 뭘까요? 전자회로인가? 아, 네, 전자회로네요. 바로로 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빵판에 꽂는 건가요? 네. 아, 오실로스코프 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 하지경 올려가지고 놀래서 나왔거든요. 네. 네. 뭐 사실 요 뒤는 수학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간단한 산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간단해요, 실제로는. 근데 보면 좀 극혐인데, 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천히 보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은 남은 부분 빠르게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라고 하면 이제 함수 f를 배울 건데 그 함수는 뭘 예측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y가 1일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콜레스테롤 레벨, 뭐 혈압, 키 등등을 받아가지고 그게 x겠죠. 그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배우려고 하는 타겟이고요. 걔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어떤 사람의 특성이 주어졌을 때 심장마비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거죠. 우리가 확률을 예측을 하니까 확률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심장마비의 확률을 예측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98%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3.5%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좀 예측하기가 쉬울 텐데, 실제로 주어지는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과거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렸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심장마비가 안 걸렸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데이터는 뭔가 데이터들이 확률로서 존재를 하는 걸 텐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99% 확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13% 확률, 그다음 n 번째 사람은 51% 확률로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 사람은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안 걸렸어요.
그리고 n번째 사람은 안 걸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이제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n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데이터 셋을 D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잘 피팅을 해서 그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하이포테시스 H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포테시스가 좋다면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을 예측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 나와야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안 걸렸어요, 실제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모델이 예측을 했더니 거의 0%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는 모델을 H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민스퀘어드 에러를 그냥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민스퀘어드 에러니까 민, 평균이고 스퀘어드 에러,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그걸 하는 건데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죠. 원래 h 빼기 y였던 것 같은데 h 빼기 2분의 1 플러스 y예요, 식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y는 지금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값은 1 또는 0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yn이 플러스 1이면 이걸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는 어떻게 되죠? 1을 여기다 넣으면 1 더하기 1은 2에서 나누기 하면 1이에요. 그럼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다음 yn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네모는 얼마죠? 1 빼기 1 하면 0이에요. 0을 2로 나누면 0입니다. 그렇죠?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이 모양 자체는 이거예요. 플러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넣으면 0이 나오겠다. 그래서 원래는 레이블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을 플러스 1, 0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별게 아닙니다. 그냥 1과 마이너스 1로 나오는 레이블을 1과 0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모델의 예측값이 0일 때 우리의 레이블도 0이다 하면 맞춘 게 되죠. 둘이 빼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에러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걸 그냥 이제 y라고 써버리면 이 부분을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이에요. 그럼 에러가 존재하네가 되죠. 정답이 맞는데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값과 정답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걸 이제 전체 인샘플 에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인샘플 에러를 줄이려고 해도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를 어떻게 줄일까라고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모양을 쓰지 않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민스퀘어대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걸 쓸 텐데 이걸 써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요.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면 이제 여기 평균 똑같죠. n명의 사람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 그리고 뒤에 모양이 각 사람에 대해서 ln은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인데 밑이 e인 로그입니다. e가 이제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자연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이제 여기는 지수예요. 마이너스 yn w 트랜스포즈 xn이다 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처음 보고 생소하고 네,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렇게 생긴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식이 굉장히 별로다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좋은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니 헌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이 빨간색 부분이 각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에러를 다 더해서 그 데이터 개수만큼 나눈다는 거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이 까만색 네모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이제 at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w 트랜스포즈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시그널 w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정답 레이블이 1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의 에러를 이제 시그널에 따라서 구해보면 시그널 값이 클수록 에러가 작아집니다. 그쵸? 그 말인즉슨 정답 레이블이 1이면 시그널이 클수록 정답에 근접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정답 레이블이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하면 시그널을 작게 할수록 정답에 근접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좀 말이 되는 특성이긴 하죠. 이제 레이블이 1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그널 W 트랜스포즈 X 값을 키워야 되고 레이블이 마이너스 1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그널 값을 줄여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서 말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겨우에 이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세 가지로 유도를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기반 첫 번째, 두 번째 정보 이론적인 기반, 다음 세 번째는 로그 오즈, 로짓이라고 하는 것 기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첫 번째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되었나 하는 배경을 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어떤 인풋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가능도죠.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H를 가지고 우리의 모델을 가지고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H를 찾아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H 아니면 시그널 관점에서는 W죠, 그렇죠? 웨이트를 바꾸면 이 H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H를 바꾸면서 H가 값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X를 주면 Y가 요상한 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 Y를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죠. 이 X를 가지고 이 모델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가능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X를 가지고 Y의 이제 Y를 재현을 할 때 그 정답 Y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가능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H를 이렇게 쭉 바꿨더니 이제 이 X에 대해서 이 H를 가지고 Y를 예측을 했더니 잘 맞춰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의 Y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그 가능도, 그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클리후드의 개념이고요.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이 이 라이클리후드 값을 최대화시키도록 그렇게 되는 모델 H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Y 기분 X를 해보면 일단 정답이 1일 때는 HX겠죠. 이게 지금 정의되기를 그 시그널에다가 세타 시그모이드를 해가지고 이게 H였죠. HS였죠. 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아웃풋은 출력값은 확률이었잖아요. 그래서 Y가 1이면 이제 정답의 가능도는 HX고요.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1이면 1에서 HX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정답이 1이에요. 근데 예측하기를 HX 값이 0.8입니다. 그럼 80% 확률로 심장마비에 걸릴 거다라고 예측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정답 1을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8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능도는 80, 0.8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80% 확률로 심장마비에 걸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는 20% 확률로 심장마비에 안 걸릴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100%에서 내가 예측한 확률을 빼면 그러면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HX라는 게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 확률을 예측한 거고요. 그쵸?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주어졌고 그 사람 심장마비가 안 걸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심장마비 안 걸릴 확률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안 걸릴 확률이 뭐 70%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델은 70% 확률로
이 데이터를 잘 재현을 할 거고요. 이 X를 가지고 Y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보면 이 모델을 가지고 그럼 70% 확률로 신용업이 안 걸렸다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랑 일치하는 그런 그 출력을 낼 확률이 70%고요. 30% 확률로는 틀리겠죠. 그래서 이 모델의 신용업이가 안 걸린다에 대한 가능도가 70%다. 그래서 30% 확률로는 틀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H를 잘 정해가지고 H를 잘 골랐더니 이제 이 심장마비가 안 걸린 사람에 대해서 심장마비가 안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능도가 사실상 100%죠. 다 맞추니까.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능도를 최대화하도록 모델을 찾는 게 이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를 이제 재밌게도 식을 이 두 줄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HX는 이렇게 생겼었죠. 세타의 S니까 S 시그널 W 트랜스포즈 X였습니다. 그쵸? 근데 앞에다 Y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Y가 1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네모가 뭐죠? 세타 W 트랜스포즈 X예요. 그쵸? Y에다 1 그냥 넣으면 없어지니까 1 곱하는 거니까 Y가 마이너스 1은 뭐죠? 반대로. 네, 세타의 마이너스 더블 트랜스포즈 X일 겁니다. 그쵸? 근데 앞에서 막 요상한 프로퍼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세타에다 마이너스 S를 넣으면 그게 1 빼기 세타 S랑 똑같이 생겼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 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마이너스 S니까 1 빼기 세타 S 더블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HX잖아요. 모델이 1이라고 예측할 확률을 HX라고 정의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HX잖아요, 그러면 그 정답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라이클리드 값은 1 빼기 HX가 된다. 라고 유도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이 똑같은 식이 된 거죠. 뭐 때문에 됐냐 하면 이 특성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두 줄을 이렇게 예쁘게 한 줄로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원래는 두 줄로 쓰고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걸 그냥 한 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n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셋 D예요. 그 상태에서 이 데이터셋 전체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샘플들이 독립적으로 뽑힙니다. 그때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면 원래는 조인트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 y1, y2, y3 해가지고 땡땡땡 yn 이 조인트 확률인데 x도 1부터 땡땡땡 해서 xn까지 주어졌을 때 y1부터 yn까지의 확률 이 원래 이 라이클리우드 데이터셋에 대한 라이클리우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뽑힌다고 하면 x1이 뭐든 간에 x2는 영향을 안 받아요. x2가 뭐든 간에 x2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얘네들 그냥 다 쪼개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쪼갭니다. x1이 주어졌을 때 y1의 확률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x2가 주어졌을 때 y2가 일어날 확률 곱하고 또 땡땡땡 해가지고 xn이 주어졌을 때 yn이 일어날 확률까지 곱해요. 그러면 이거는 쭉 곱하는 걸 이제 연산자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n의 1부터 대문자 n까지 집어넣으면서 그 p 값들을 쭉 곱해라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를 이 데이터셋 전체의 라이클리후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라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모델 H를 잘 찾아가지고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모델 H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푸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앞에 있던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n분의 1 로그를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로그 안에다 열을 넣을게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원래는 얘를 최대화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 로그를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곱하기 로그 안에 곱하기를 로그 밖에 더하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걸 기억하시면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예요. 그렇죠? 로그의 함수의 특성이죠. 로그 안에 곱을 로그 밖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안에 있는 곱이죠. P y1 기분 x1 곱하기 y2 기분 x2 곱하기 y3 기분 x3 이렇게 쭉 곱하는 거니까 걔를 로그 밖의 합으로 바꾸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n분의 1은 그냥 일단 붙여봤어요. 그냥 뭐 사실 이제 x를 최소화하나 2분의 x를 최소화하나 x 값은 똑같잖아요. 뭐 최소화된 값은 다르겠지만 두 배를 해서 줄이나 그냥 그대로 줄이나 똑같습니다. 줄어 걔를 최소로 만드는 x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n분의 1을 그냥 곱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떤 값을 최대화시키는 것보다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저번에 이런 비살무늬 토기 모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을 찾듯이. 그래서 보통은 이 최대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원래는 최대여야 되지만 얘를 뒤집으면 최소여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n분의 1 서메이션 n은 1부터 n까지 로그 py 기분 x 분의 1이고 이 분의 1은 왜 나왔냐면 이것도 로그의 특성이죠. 마이너스 로그 x는 로그 x분의 1 이거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그 특성을 활용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로그를 씌워도 이제 뭐 최대는 변하지 않아요. 로그 함수 자체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x가 커질수록 y도 똑같이 커지는 구조라서 그냥 씌워도 그 x가 최소인 곳에서 로그 x도 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앞장에 있었던 요식으로 바꿔주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걸 대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쭉 넣었어요. 그렇게 넣었더니 식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붙여서 넣었습니다. 잘라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다시 두 줄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정의가 이거였기 때문에 바꿨고요. 원래는 hx 1-hx였는데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h분의 1, 1 빼기 h분의 1, 분의 1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식은 어떻게 나오냐? 라고 보면 y는 1일 때 y 그 어떤 n번째 데이터에 그 균형밥이 걸렸냐 안 걸렸냐 하는 레이블이 플러스 1 걸렸다. 면 이제 요식일 거고요. 안 걸렸다. 마이너스 1이면 요식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식의 의미는. 근데 얘도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짜리 꺽쇠, 이거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배웠고, 얘는 안의 값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신용법에 걸렸으면 이게 1일 거고, 이게 0이겠죠. 0이랑 뒤에 걸 곱하니까 이건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만 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y가 1이면 얘만 남겠죠. 1 곱하기 이거니까. 그래서 y가 1이면 얘만 남아요. 앞에 ln 있고 똑같이 생겼죠. 다음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y가 마이너스 1이면 위에서는 로그 1 빼기 h분의 1이 나와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y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1이겠죠. 그럼 0 곱하기 뭐니까 이거 통째로 날아가고 1 곱하기 뭐니까 그냥 이것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n 1 빼기 h분의 1, ln 1 빼기 h분의 1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위랑 아래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왜 굳이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 해서 뭐 걔를 최대화하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왜 4번식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아직 뭔지 모르겠고 뭐 그냥 무작정 이게 똑같다는데?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번째 관점인 정보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쓰려고 미리 유도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같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도한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라이클리후드의 로그 값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부르기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줄여서 NL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게 똑같다. 어차피 이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H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H를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H 찾는 문제고, 똑같은 H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거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미니마이즈 할 겁니다. 그래서 NLL을 최소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식, 이게 NLL이었죠. 방금 봤던 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앞에서도 배웠지만 머신러닝이 해야 될 거는 인샘플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인샘플 에러랑 비슷해져야 되고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인샘플 에러를 최소화시켜라. 근데 우리가 지금 3번씩을 최소화시켜라 잖아요. 그럼 이제 얘 자체를 사실 그냥 인샘플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소화시키는 값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에러 메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메저는 뭐 측정 값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측정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뭐 그 식을 조금 바꿔보자면 이제 이 세트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 s 자리에 이거를 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ln하고 세타분의 1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w 트랜스포즈 x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의도를 직접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칠판에다가. 뭐 별건 아니고요. 그 세타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NLL이 n분의 1 서메이션 n은 1부터 대문자 n까지 ln 세타 yn w 트랜스포즈 xn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분의 1도 있죠. 그래서 세타 분의 1이면 그냥 이거잖아요. 문문자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 얘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하고 이걸 넣으면 되죠. 이거. yn 더블 트랜스포즈 xn 그런 꼴일 거고, 그게 여기까지 됐고요. 앞에 ln 붙이고 앞에 서메이션 n은 1부터 대문자 n까지 붙이고 앞에 n분의 1 붙이면 이게 결국에 우리의 인샘플 에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h라고 써도 되고 w라고 써도 되고. 네, 그래서 인샘플 에러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근데 이게 아까 앞에 봤던 이거죠. 그래서 1번식을 잘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려고 하다가 이제 얘를 식을 조금 바꿔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려고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타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5번식이 나왔다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이 평균이잖아요. n개에 대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평균하기 전에 각각에 대한 요 로그 값을 이제 각 데이터에 대한 에러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전체 평균 에러고 이 안에 있는 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에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의 이름을 포인트 와이즈 점별로 이제 각 포인트별로 에러가 있다. 각 사람별로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포인트 와이즈 에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xn, yn이라는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개별적인 그 각각에 대한 에러 값을 이제 로그부터 해서 요 안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6번식이죠. 네, 그래서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뿐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클리후드였어요. 그쵸? 데이터셋 전체의 라이클리후드였고 걔를 이제 앞에다가 로그를 씌워도 똑같아요. 왜냐면 로그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 항상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이제 뭐에 대해서 하냐라고 하면 W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W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최대화하는 W를 찾아라 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로그를 씌워도 최대화하는 W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W가 최대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로그 안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로그 밖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걸 했고. 그 다음에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대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제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가 로그 x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랑 로그를 분의 1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 각 데이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이 세타라는 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의를 그대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세타가 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승분의 1이었죠. 그걸 그냥 그대로 대입했더니 13번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그 생소한 식을 직접 만들어냈어요. 어디서부터? 라이클루드에서부터. 그쵸? 우리의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최대한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식으로부터 이런 특이한 식까지 쭉 유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이클루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샘플 에러를 유도를 잘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이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앞에서 봤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고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 또는 뭐 거리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얼마나 다르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P라는 거는 이제 농월 확률을 70, 그 다음에 연월 확률을 30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Q라는 확률은 농월 확률도 50, 연월 확률도 50 그렇게 예측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걔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그 전에 이제 연월 확률이 70이다, 0.7이다 라고 하면 농월 확률은 자동으로 1 빼기 0.7이죠. 30이니까. 그래서 P와 1-P다 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Q와 1-Q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월 확률 50%면 농월 확률 1에서 0.5 뺀 50%니까 100%에서 나머지 빼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분포를 이제 뭐 바이너리 베리어블에 대한 분포고 얘를 베르노이 분포라고 불러요. Brnoulli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확률론도 강의할 생각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수학에서 그걸 만약에 맡게 되면 이것도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볼 수 있게
해볼게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고 걔네들의 차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P 그 다음에 1 P가 있죠. 이거는 이제 성공할 확률을 P, 실패할 확률을 1 P라고 했네요. 연어, 농어 대신에 성공, 실패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그래서 성공할 확률 P, 그다음에 실패할 확률 1 P 이렇게 해놨고요. Q에 대해서는 로그 Q분의 1, 그다음에 로그 1 빼기 Q분의 1 해서 P, 1 빼기 P, Q, 1 빼기 Q가 다 있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P와 Q인데 이제 뭐 로그 분의 1 이렇게 있고요. 1 빼기 P와 1 빼기 Q인데 로그 있고 뭐 분의 1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P랑 Q라는 분포의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도 이제 연어가 50%, 농어도 50% 이렇게 생각을 했고 Q도 연어 50%, 농어 50% 생각을 했으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값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P는 여기는 연어밖에 없어 라고 예측을 했고 Q는 여기는 농어밖에 없어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 에러를 측정을 할 텐데 그때 P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어는 70%, 농어는 30%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Q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팅 하거나 뭐 모델드라고 해도 되겠죠. 모델링 하거나 그런 확률을 보통 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어일 확률 70%, 농어일 확률 30%인데 우리가 연어일 확률 50%, 농어일 확률 50%라고 예측을 했다면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해보면 실제 그 분포랑 우리가 예측한 분포의 차이를 이제 숫자로 뿅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이 확률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실. 실제 확률이랑 예측한 확률이.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겠죠. 둘 분포가 가까울수록 비슷할수록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으니까 실제 분포랑 우리가 예측한 모델의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라이클리후드로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모델 자체를 뭐 신명법에 걸렸으면 HX, 안 걸렸으면 1 빼기 HX라고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구했고요. 그거를 또 예쁘게 표현을 해서 한 줄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줄짜리 식을 이제 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얘도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데 하나씩 해보죠. 이제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고요. y가 1이다. 그럼 신명법에 걸렸다. 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이게 1이고 이게 0일 겁니다. 그렇죠? y가 1이니까. 이건 y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해서 0이 나오겠죠. 인디케이터 펑션 아웃풋이. 그러면 뭐의 영승은 항상 1이에요. 뭐든지 간에. 밑에 있는 숫자가. 그럼 그냥 1을 곱하는 거죠. 뒤에는. 날아가고. 얘만 남아요. 그렇죠? hx. 그래서 y가 1일 때는 hx만 남는다. 맞고요. 난 반대로 y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참이죠. 1이 나올 거고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럼 0이 나올 거고 그러면 hx의 영승은 1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1 빼기 hx의 1승이니까 1승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1 빼기 hx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면 1 빼기 hx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셋 전체의 라이클리후드는 각각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쭉 곱해서 쭉 프로덕트를 해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라이클리후드 요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각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 hxn 인디케이터 펑션 yn은 1이라는 지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대로 대입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18번식 같은 모양이 라이클리후드로서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라이클리후드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 각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로 시작을 해서 위에서 전체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걸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만들어서 걔를 최소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아까 했던 대로 마이너스 n분의 1 로그 해서 라이클리후드 값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방금 앞 페이지 밑에 있었던 그 라이클로드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안에 곱이 있잖아요. 거슬립니다. 로그 밖에 합으로 바꿔줄게요. 근데 여기서 뭐 첨언을 하나 하자면 로그 안에 곱이 있잖아요. 얘를 왜 굳이 로그 밖에 합으로 바꿔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컴퓨터 연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1보다 작아요. 그렇죠? 10%, 20%, 0.1, 0.2, 0.3, 0. 많아봤자 0.9, 뭐 이러는 식입니다. 근데 걔네들을 지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쭉 곱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000명이다. 각각에 대한 확률들이 있어요. 그럼 0.1 곱하기 0.3 곱하기 0.7 곱하기 0.6 곱하기 쭉 곱할 겁니다. 그걸 10,000번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10,000개면. 그러면 숫자가 엄청 엄청 작아져요. 일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면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결국에 다 곱한 숫자가 0.00000000000000076 정도 될 텐데 걔를 메모리에 표현하려면 이제 메모리가 터져요. 근데 위로 터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터져요. 그걸 이제 언더플로우라고 하고요. 너무 작아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싹 다 곱한 다음에 로그를 씌우겠다라는 연산을 할 때 싹 다 곱한 순간 컴퓨터가 터져서 뭘 로그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로그를 먼저 씌우고 그러면 값이 적당하거든요. 그냥 0.9에다 로그 씌우고 아니면 0.8에 로그 씌우고 이런 값들은 그냥 적당히 뭐 1.3 아니면 뭐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적당하게. 네. 그래서 얘네들을 쭉 더하는 건 사실 어려운 연산이 아니죠. 0.2 더 마이너스 0.1 더하기 마이너스 0.2 하면 그냥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컴퓨터 연산을 위해서 이 로그 안에 곱을 굳이 로그 밖에 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로그를 왜 씌우는지, 왜 네거티브 라이클루드 아니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루드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한 다음에 아 그럼 로그 안에 곱이 있네 너무 거슬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를 로그 밖에 합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로그 밖에 합이고 그리고 로그의 특성 하나 더 있죠 뭐 A의 B승이다 라고 하면 B 로그 A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로그 안에 진수에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걔를 앞에 개수로 뽑을 수가 있다 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거듭 제곱 형태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로그 앞에 꺼내고 로그 그다음 안에 건데 지금 마이너스랑 로그해서 로그 h분의 1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로그 x는 또 로그 x분의 1이니까 로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얘도 지수니까 앞으로 꺼내고 그다음 로그 그다음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니까 로그 1 빼기 h분의 1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색칠을 해봤더니 정답이 1일 확률 p죠. 그 다음에 정답이 마이너스 1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1 빼기 p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이 1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q고요. 그 다음 우리 모델이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 확률이라고 하면 1 빼기 q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여기 p 로그 q분의 1 플러스 1 빼기 q 1 빼기 p 로그 1 빼기 q분의 1을 보면 뒤에서 살펴보면 p 로그 q분의 1 더하기 1 빼기 p 로그 1 빼기 q분의 1.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결국에 크로스 엔트로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쭉 뭔가 식을 바꾸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더라. 정보 이론의 크로스 엔트로피더라.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주고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정답 Y를 뽑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결국에 정답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로 확률을 예측을 해서 둘 사이가 얼마나 다른지 차이를 구해서 걔를 최소화시키는 거랑 똑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철학인 라이클리후드, 그다음 두 번째 철학인 정보이론 두 가지가 이어진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또 풀어가지고 또 정리를 해보면 그 앞에서 봤던 그 식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최소화시키는 거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거나 그리고 우리의 트레이닝 에러, 인샘플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거나 뭐 다 똑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값은 그 심장마비에 걸렸다, 안 걸렸다, 걸릴 확률, 안 걸릴 확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측한 값은 이제 모델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출력값 뭐 확률이 80%입니다. 그래서 HX 1 빼기 HX 걸릴 확률이 80%면 안 걸릴 확률이 20%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얘는 P, 얘는 1 빼기 P, 얘는 Q, 얘는 1 빼기 Q라고 생각을 해서 P는 이거고 Q는 HX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그 앞에 있던 식이 크로스 엔트로피랑 똑같이 생겼더라 하는 결론까지 네,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결론적으로 보면 인샘플 에러 구한 거랑 이제 네거티브 로우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거, 뭐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네. 앞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1 로그 씌워가지고 그쵸? 네. 2에서 1로 맞는 거고. 그리고 정보이론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거랑 똑같더라.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짓 기반의 데리베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뭔가 우리가 하려는 목표가 좋은 모델을 찾는 건데 그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말이 된다 하는 거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을 보고 나서는 그 아까 뭐 질문 주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냥 모델에 넣었더니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그 인샘플 데이터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어떻게 잴 것인가 얼마나 틀렸다 하는 걸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것인가까지 했고요. 그러면 그 수치를 최소화시키는 웨이트, 최소화시키는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느냐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만든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마저 준비를 해서 자료를 미리 공유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